경매 절차의 매수인, 낙찰자를 얘기하는 거죠. 법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은 매수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낙찰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럼 매수인의 자격제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낙찰자를 될 수 없는 사람 누구냐?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참가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낙찰자의 자격을 주지 않는 사람,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죠. 자, 자격제한의 유형 이겁니다. 첫 번째가 채무자는 매수 신청이 금지됩니다. 채무자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갑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걸 갑이 지가 낙찰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되죠. 그죠? 지가 낙찰받겠다, 네가 낙찰받을 싸게 낙찰받겠다 말이 안 되잖아. 네가 낙찰받을 돈 있으면 빚 갚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는 낙찰자로 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 소유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낙찰자로 될 수 있죠. 나중에 저당권 쪽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당권에서는 이를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자, 돈 빌리는 갑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은행에서 너를 뭘 믿고 돈 빌려주는데 저당권 설정할래? 좋다.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은행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채권자인 을이 저당권자이고, 갑이 자기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고 채권자가 저당권자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분리되는 예외적 법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1억 원 빌려달라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갑이 담보로 제공할 만한 마땅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장인어른 찾아가가지고, 장인어른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1억 원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네요. 장인어른은 알다시피 내가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이 없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부동산을 나를 위하여 담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사이가 장인어른한테 부탁할 때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장인어른 이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네 딸도 생각하라 이런 얘기지. 그 장인어른이 이런 습을놈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장인어른이 자기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주었어. 그럼 보세요. 채무자는 갑이지. 장인어른은 채무자가 아니잖아.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잖아. 저당권 설정자잖아. 나중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했단 말입니다. 그럼 장인어른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거지. 얘는 채무자가 아니잖아. 채무자가 아니고 얘가 채무자잖아. 따라서 여기 장인어른은요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거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라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그런데 채무자는 안 돼. 왜? 채무자는 네가 낙찰받겠다고? 낙찰받을 돈 있으면 빚 갚아야지. 그 다음 보세요. 채무자와 동일시 역임을 받을 자도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얘기하게 되면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아버지입니다. 여기다가 1억 원 빚졌습니다.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갑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해가지고 갑의 자식 갑다시가 이 부동산 상속받았습니다. 나중에 을이 갑으로부터 돈 못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상속받은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들어왔습니다. 이게 경매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갑다시가 상속인이 내가 이거 낙찰받겠다고 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이 재산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승계하는 거지. 권리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잖아.
따라서 갑다시 상속인은 뭡니까? 부동산만 취득한 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채무자와 동시에 이금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채무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매각 절차에 관여한 자는 당연히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집행관이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나 법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매에 참가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매각 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수 신청을 금지한 자, 이런 사람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보세요. 집행관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 경매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공갈 협박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담합해서 정당한 경매 절차를 이거를 왜곡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참여자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퇴작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매법정에서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법정에서 내쫓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쫓겨나갔는데 쫓겨나가기 전에 이미 입찰표를 이미 냈다라고 칩시다. 쫓겨나가기 전에 입찰표를 냈는데 나중에 개차를 했는데 열었는데 해필 그 쫓겨나간 사람이 최고 금액으로 됐어. 이 쫓겨나간 사람은 여기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은 최고가 매수인으로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집행관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수 신청이 금지한 자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전에 경매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가지고 여기서 확정 판결,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경매법정에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과자, 이런 사람은요. 경매와 관계된 전과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법률행위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계약으로 바꾸라고 했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행위 무능력자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행위 무능력자로는 과거에는 20세 미만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과거에 20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위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든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미성년자는 과거에 미성년자 기준은 만 20세 미만자죠. 만 20세니까 우리 애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꿇지 않고 제때 딱딱 해가 재수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 1학년 되게 되면 한국 나이로 20살이죠. 만 나이로 19이잖아. 만 20세가 아니잖아.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이 미성년자다는 얘기면 행위 무능력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법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법감정은 대학생 됐다라고 한다면 어른 취급하죠.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관 가고 여관은 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생이면 어른 취급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대학교 1학년짜리를 알라 취급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민법을 개정해서 만 20세 미만자를 이걸 줄여가지고 만 19세 미만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19세 미만자는 행위 무능력자다라는 얘기입니다. 19세 미만자가 계약을 하려고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든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와 금시산자라고 하는 개념은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한정치산자, 금시산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를 해야 돼. 한정치산 선고, 금시산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식을, 자기 형제를 한정치산, 금시산 선고 잘 안 합니다. 자, 한정치산은요, 심신이 미약하거나 함부로 낭비함으로써, 낭비해가지고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정치산자로 갑니다. 금시산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 미약이고
이건 금시선정 심신상실의 상태, 늘 그런 거고, 쉽게 말하면 한정시한자는 왔다 갔다 그려내고 금시한자는 획 까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력자로 보아서 법정 대리인 대리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원처에서 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고등학생이 여기서 책 파는 사람들한테 꼬시켜가지고 책을 샀다. 부모가 언제든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한참 보던 책이더라도 취소시키고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요, 이게 행위 무능력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없는데,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에 대리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원래는 없는데, 이러다가 이거를 용어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하는 제도에서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라는 말은 이런 거야. 원래는 있는데 이런 애들은 제한당한다 이 말이야. 기준이 달라진 거지. 없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거하고, 자, 있는데 제한된다. 기준만 바뀐 거지.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용어를 제한능력자라는 것으로 용어를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그럼 다른 거 몰라도요, 한정시한자, 금시한자 이런 거 몰라도요, 아,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한능력자는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경매에 지가 단독으로 참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무슨 애들이 무슨 경매에 참가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저희들 교육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강생들 중에서 최연장자가 83세 된 어르신이었습니다. 여기 학교 옆에 여기서 늘 이분 오실 때는요, 운동화 신고 차 안 타고 와요. 걸어와요. 씩씩하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83세까지 된 어르신이라면 뭐 얼마나 더 벌겠다고, 재산 정리도 하고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해야 되지 뭐 더 벌겠다고 오는가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요, 늘 꿈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요거는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는 증손자한테 줘야 되고 요건 외손자한테 줘야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늘 꿈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늙지가 않으니까 육체도 늘 젊으신 거예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이게 몸이 늙기 전에 마음이 먼저 늙어요. 그 마음이 늙으면 안 돼. 전에는 뭐 하다 보면 야,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막 해서는 이제는요, 뭘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몸이 문제 되기 전에 내가 용기가 먼저 없어지니까,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거 늙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세요? 83세 되신 어르신이 가장 최고 연장자였다고. 가장 나이가 연소자가 뭐였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여기서 강당이 여기서 계단식 강의장이 있었습니다. 계단식 강의장에서 수업을 할 때인데, 여기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시개가 수업 들어왔습니다. 수업 들어온 게 원래는 그때는 공개 강의를 하고 이럴 때인데, 공개 강의하고 모집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무료 공개 강의 할 때 엄마 손잡고 따라서 온 겁니다.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나는 야 아무래도 공부할 머리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나는 안 할란다 그랬는데, 그 딸이 있단 말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겨울방학 때 된 6학년 올라가는 초등학교 5년짜리가 엄마 그러면 내가 대신하면 안 될까 그랬습니다. 엄마가 그랬더니 야 네가 꼬맹이 네가 뭘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게. 뭐 미리 알아두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 올라갈 때 얘가 여기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강의장 맨 앞에 자리 여기 앉았었습니다. 늘 보게 되면요, 쌩글쌩글 웃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요 교수님 재밌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 6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에 한 번 듣고 6학년 여름방학에 또 한 번 듣고 2번 들었습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에 가장 연소자가 그런 나이였단 말입니다. 이 얘기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수업하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아,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들었던 수업이야.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되다 보면 다 알게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쯤은 얘가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대학생이거나 어떻게 됐거나 그런 연배 정도 됐을 거야. 근데 학교에서 우리 수강생 이 명단을요, 개인의, 옛날에는 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은 폐기 처분하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정보를 다 폐기 처분했어. 얘 연락처가 없어. 궁금한데, 아마도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큰 손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여기 와 최광수한테 와가지고, 겨울방학에 한번, 여름방학에 공부를 2번씩은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지. 미성년자니까 어떻습니까? 지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단독으로 유효하게 지가 와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면 그 무효야. 따라서 얘가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미성년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대리 입찰 방식을 공부할 겁니다. 본인 입찰 방식, 내가 이 물건의 경매에 참가했을 때 입찰표 쓰는 방법, 내가 다른 사람 대리해서 하는 방법,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계신 선생님이 입찰에 참가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일이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대신 들어가서 낙찰 받아줄게라고 대리할 수 있죠. 이게 대리 입찰입니다. 대리 입찰 방식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요새 똑똑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용돈을 관리하고 그 용돈 가지고 주식 사주고 그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참 머리가 깨인 부모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자녀들도 성년 자녀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다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범위 내에서 내가 내 자녀 앞으로 내가 주식 사주게 되면 증여세 안 내는 거지. 2천만 원 주고 주식을 사줬는데 나중에 애가 컸을 때 이 주식이 1억 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억 원만큼 미리 사전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똑똑한 부모들은 자녀들 용돈 받은 거 이런 거 합쳐가지고 주식 사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똑똑한 부모라고 했었죠. 저는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왕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려고 하게 되면 왜 2천만 원 가지고 왜 주식 사주냐 이 말이야. 내 같으면 땅 사주겠다고. 땅을 사가지고 땅을 2천만 원어치 사준다라고 하면 보세요. 지금 만약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주식 샀다고 합시다. 지금 2천만 원짜리 땅 사줬다고 합시다. 나중에 되게 되면 어느 게 더 값이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땅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에? 주식은 깡통도 될 수 있지. 땅이 깡통 되는 거 보셨어요? 없어. 올라가는 것도 나중에 보면 땅이 더 올라가. 그래서 이왕이면 주식 사주지 말고 땅 사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법정 대리하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 2천만 원까지 무슨 땅을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당 10,000원짜리 이하도 땅이 천지빛깔입니다. 평당 500원짜리 땅도 있었습니다. 평당 500원짜리 땅이면 그럼 2천만 원이면 땅을 몇 평 사는 거야? 내가 산수간데 계산이 잘 안 돼. 평당 500원, 2천만 원, 평당 500원이다. 가만있어 보자. 모르겠다 하여튼. 평당 10,000원이다라고 2,000평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땅이 어딨냐고요? 나중에 일단 들어와 봐. 나중에 하다 보면 평당 1,000원 이하의 땅들도 엄청 많아요. 평당 500만 원짜리 땅이 나중에 평당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몇 배에 팔은 거야, 그거? 평당 500만 원짜리 땅이 5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500원짜리 땅이 나중에 평당 10,000원에 팔았다고. 그럼 몇 배에 팔은 거야? 20배. 평당 10,000원짜리 이하의 땅들도 무지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내가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땅 사줄 거 아니라 내 이름으로도 살 땅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주식 사주는 것보다는 땅 사주는 게 어떻는가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재매각 절차에서 매수인은 낙찰자로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매각 절차의 매수인 누구예요? 아까 재매각 절차. 낙찰받고 나가지고 잔금을 내지 않아서 보증금 몰수당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 경매 절차에서 다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재매각 절차에서 얘기할 겁니다. 공익적 부분의 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고 부동산과 관계된 거 기본재산인데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쉽게 말하면 학교 건물, 학교 운동장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법상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매 대상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요거 가지고 여기서 임대료 같은 거 수익 발생층에 이거 가지고 애들 장학금도 주고 학교에 운영에도 쓰고 하는 거 이랬을 때 기본재산 있죠. 그런 재산은 이거는 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낙찰받으려고 하게 되면 여기 관계부처 장관에 관계부처니까 뭡니까? 교육용이니까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를 얻지 못하면 내가 낙찰자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증금 내가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거 어렵게 공부할 필요 뭐 있어. 그런 물건 나오면 교육용 기본재산 경매로 나올 수도 없고 수익용 기본재산 내가 그거 아니더라도 경매 물건 나오게 천지빛깔인데 꼭 그거 낙찰받아야 돼?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요. 자, 이런 겁니다. 사립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낙찰받으려고 그래. 그 교육부라고 갑시다.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돼. 그럼 이 학교 재단하고 이 학교 재단에 하고 뭐 이해관계 있어야지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줄 거 아니냐고. 허가를 안 내주면 내가 낙찰받지 못하고 보증금 몰수당해.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재산이 경매로 나왔다 하더라도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나중에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립학교 그 관계자만 낙찰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경매로 날리고 싸게 해가지고선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어쨌든 우리는 그런 물건 나오면 낙찰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하고 전통사찰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사찰이라 가지고 모든 사찰이 아니라 전통사찰일 때 그런 거 낙찰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니더라도 경매로 나온 물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